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1월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이어지는 이벤트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한데요. 지난 연말부터 시장에 관심이 쏠려있던 JP모건 헬스케어, CES 2024가 이번 주에 모두 개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개막을 하게 되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흐름 어땠나요? 네, 4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3년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한 LG전자는 5거래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에선 실적 개선 기대감에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아직 8만 전자의 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일 이후 주춤한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했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는 도시 전체가 CES 2024 전시회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내일 밤에는 본격적으로 전시가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CES 2024 AI SDV 신기술 향연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 총 3,500여 개의 업체들이 참석하는 CES 2024의 최대 핵심 키워드,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 SDV가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로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대차 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를 꾸려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I와 SDV 관련 테마들이 들썩인 하루였죠. 네, AI 관련주들이 오픈 AI의 GPT 스토어 출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2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상한가로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외에도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등 대부분 관련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SDB 관련주로는 현대 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등이 두각을 보였습니다. CES 2024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네카오 올해는 다르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표적인 성장주 네카오가 질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툰과 AI 성장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올해 신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 어땠나요?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지난해 연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2%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미증시 상장 이슈에 네이버의 웹툰과 웹소설을 공급하고 있는 DNC 미디어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한층 레벨업된 모습을 예고하며 주목받는 네카오와 관련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CES 2024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솔트룩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20픽 첫 번째, CS2024 AI SDV 신기술 향연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S,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저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는데요. 올해 핵심 키워드가 AI와 또 SDV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I도 모빌리티도 분야가 아주 다양한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슈나 기술들에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 예, 이번 행사에 총 3,500개 기업이 참가하는데 국내 기업이 770여 개 참가해서 한 20% 이상이 국내 기업이 참가를 하는데요. 이번 대회 슬로건이 모든 산업 분야에 AI 기술이 적용된다라고 할 정도로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CEO 기조 연설에 있어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퀄컴의 CEO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가전뿐만 아니라 로봇, CCTV 등의 다양한 개별 기기에 맞춤형 AI 서비스가 접목된 제품들이 다수 출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금융 AI를 비롯해서 유통, 자동차, 헬스케어, 뷰티 등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AI의 빠른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번 행사에 대략 한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차 SDV 관련된 이런 이제 모빌리티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내는 이제 현대차를 예를 들면은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사업 관련된 비전을 공개할 방침에 있고 그 외에도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도시방공 모빌리티, UAM까지도 다수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AI 관련된 회사들 주가는 많이 오른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모빌리티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승을 보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빠졌다가 올해 다시 들어간 대체육 관련된 푸드테크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다시 선보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도 물론 일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기능을 선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또 키 맞추기에 조금 중점을 둬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과거 이제 CS 전후에 관련된 주가들이 이제 흐름을 보였던 그 레퍼런스를 좀 봤을 때 모멘텀의 연속성이라던가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세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보통 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2, 3년 정도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원래 이제 세스는 가전 박람회이지 않습니까? 네. 가전 박람회인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장 안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세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2, 3년 이상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리고 주식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좀 뚱치는 스킬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뚱을 한번 쳐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 안에서 AI가 좀 많아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AI 반도체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는 세탁기가 되었던 아니면 로봇 청소기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확대가 된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반도체 수량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좋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주고받았는데 온디바이스 AI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 그 디바이스 자체에 뭔가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기가 AI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아질 거잖아요. 데이터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5G라든지 아니면 6G 부분에서의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스를 보시면 이번 세스에서는 굉장히 좀 화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통신 장비가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세스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고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지금 아까 얘기를 했던 네. AI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멘텀 자체는 향후에도 2, 3년 정도는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력이 발달을 하고 이 섹터 자체가 이제 파장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2, 3년까지도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뭐 한글과 컴퓨터나 에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면서 또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반응을 보일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솔트룩스 한번 올려봤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다 고사인이 들어왔거든요. 현대오토에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11월 중순부터 이제 우상향을 보이다가 주가가 이제 12월 말이 되면서부터 조금 이제 탄력을 둔화가 됐는데 김성준 부장께 먼저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현재 주가 수준이 뭐 시가총액 대비 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의 이 글로벌 공장이 이제 100개가 넘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안정적인 향후의 매출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2025년부터 모든 차종에 SDV를 적용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네. 내년 자동차 이 성장의 핵심이 바로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분야가 될 텐데 그룹 내에서 유일한 소프트웨어 계열사로서 향후 5년간 20% 정도 수준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을 그럴 또 잠재력을 가진 회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재 위치에서는 뭐 지금 자리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보다는 오히려 살 이유가 더 많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참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CS2024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를 해서 뭐 SDV를 비롯해서 미래 비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 시장 규모가 무려 축구장 1개의 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벤처인 모셔널과 이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룹사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CS 행사에 어떤 강점을 좀 돋보이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강아지들이 많이 짖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섭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현대오토에버를 저는 일단 고사인을 일단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팅크웨어라는 종목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팅크웨어는 정밀지도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SDV는 사실은 벌써 테슬라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자동차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더 많이 난다든지 제동거리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율주행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은 사실 테슬라형이 있고 현대 기아차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로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악셀을 밟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핸들을 돌리든지 하는 부분이라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보조로 탑재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3단계 부분을 계속 지금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테슬라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현대오토에버가 있을 거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성장성에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 나쁘지 않다. 계속 그거를 외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현대기아의 올해의 CES에서의 자율주행은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호재보다는 어쨌든 이 주가 자체적으로 이 종목 자체적으로 좀 길게 봐도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지난해 9월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좀 미끄러지던 주가가 11월부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올라 있는 위치고 오늘 이제 2.3% 정도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두 분 다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확대를 해야 될지 부장님 어떤 비율을 좀 주시겠어요?
예, 뭐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비중 축소보다는 확대가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오늘 강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반등을 한 것은 아닙니다. 뭐 2% 남짓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이제 거래가 없이 조정을 좀 받은 후에 다시 한번 21선 부근에서 좀 반등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엔 다시 한번 지난번 최근의 고점이었죠. 21만 5천 원대 부근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따라서 돌파한다면 일단 다시 한번 좀 N자형으로 이런 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많은 좀 성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솔트룩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들어서 점차 탄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5.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솔트룩스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번 챗GPT가 강화되는 모델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거든요. 오렌 버핏 그 챗GPT 뭐 이러면서 좀 나왔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챗GPT한테 학습을 시킬 때 오렌 버핏이 지금까지 했던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싹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AI한테 투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렌 버핏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투자를 할 때 오렌 버핏형 이제 AI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좀 특화될 수 있는 게 법률 자료를 다 집어넣고 판례를 다 집어넣으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법률 조언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AI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트룩스가 그렇게 좀 특화된 AI 부분에서 지금 기업 특화형으로 좀 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좀 사회에 맞는 지금 실정에 맞는 그러한 AI 관련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2023년도에서는 AI의 태동이었다면 2024년도에는 AI의 확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고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네, AI가 이제 태동에서 확장기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CS2024 이제 첫 번째 화두가 아무래도 AI로 지금 꼽히고 있고 오픈 AI의 챗 GPT 스토어 이슈가 AI의 강한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초에 또 AI 흥행이 있었잖아요. 이런 AI 랠리 재현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AI 관련주 가운데서 솔트룩스는 얼마나 좀 강점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예, 일단 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사실 기존에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워낙 뭐 시장을 뭐 지배를 했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GPT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특허와 또 이제 라는 그런 LMM 모델을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만큼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GPT 스토어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국산의 AI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해외 진출에 좀 빠르게 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오픈 AI와의 이제 직접적인 이제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이제 LMM을 개발을 해 왔었는데 오픈 AI가 이제 영역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거대 자금과의 경쟁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또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칫 도태될 염려들도 분명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정보 유출 사건 한번 겪은 거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인 이런 AI 모델들을 계속해서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의 같이 이제 공동의 그런 것들을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충분히 좀 경쟁력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올해 그를 통해서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성민 부장께서는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솔트룩스가 이제 9월 정도에는 4만 5천 원이 넘어서서 4만 9,350원이 이제 전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그 가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조금 수익 전환을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는 건지 강준혁
파트너께서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솔트룩스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하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차트 보시면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로 일단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박스권 움직임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위쪽 박스권이 한 41,300원 언저리 일단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일단까지는 한번 몰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4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 분 다 제시를 해주셨고, 자, 이어서 네카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는데 네카우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 우상향 기조를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본격적으로 좀 레벨업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시장님? 예, 일단 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개선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가 워낙 좀 탄탄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다른 뭐 우리는 흔히들 2차 전지 쪽 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네이버 카카오 쪽이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은 대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그 공매도 금지 이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평균 10만 주가 이상의 공매도가 꾸준히 좀 있었거든요. 뭐 네이버도 적지 않은 물량이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라지면서 오히려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수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가장 좀 그런 부분에 우리 그 이익의 반사 효과가 좀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향후 레벨업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AI 관련된 비즈니스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뒤따르는 실적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체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에서는 가장 뭐 이제 AI를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투자에 있어서 AI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카카오가 1을 투자한다면 네이버는 한 1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을 투자할 정도로 사실 이 전체 투하 자금에 대한 이런 비교는 조금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이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줄지,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성과를 보여줄지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뒤따르는 바로 실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과거의 고성장보다는 성장률은 다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보였었던 순이익 이제 1조 4천억에 육박했던 이런 순이익에 현재까지는 좀 거기까지 지금 가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물론 그래도 저점은 확인하고 작년보다는 올해 좀 개선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는 회복, 그리고 네이버는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 이런 쪽으로 차별화된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또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추진을 하면서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가시화된다고 하면 두 기업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네카오를 사야 되는 중대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강할 때가 악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정부의 플랫폼 규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네카오가 다 반등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플랫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뭐 아프리카 TV를 포함해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그 정부 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국어로 돼 있어서 외국인은 읽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당연히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점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AI로 달리면 또 다른 이제 매출처라든지 하는 부분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들 대표적인 기업들 모두가 일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그 반등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두 분이 지금 보내주신 사인을 보니까 지금 또 4개의 고 신호가 들어왔거든요. 오랜만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이제 고 사인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두 종목 모두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둘 다 강했습니다.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부장님께 네이버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뭐 이제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도 이제 여타 다른 이제 빅테크 업체와는 좀 달리 좀 다른 방향으로서의 틈새 공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성과가 대략 이제 1분기 혹은 뭐 5월 안에 이렇게 좀 가시화될 것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도 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또 이제 상장에 대한 그 기대감들까지도 좀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점들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름의 잘한다라는 것들을 똑같이 안 하고 좀 다르게 좀 틈새로 접근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한 선택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뭐 네이버는 꾸준하게 좀 중기적으로 좀 봐도 될 만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 미상장 이슈 좀 짚어주셨고, 중동 진출 소식까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홀딩을 하면서 좀 가져가야 할지 강준혁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홀딩은 안 물어보고, 이거는 지금 아무 따 홀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은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 세 가지를 그냥 우리가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아프리카 TV가 가장 먼저 지금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일단 네이버가 따르는 모습이죠. 하나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이버 같은 회사는 이전에 사실 AI 관련돼서 투자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과실을 이제 딸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과실을 딸 때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23만 7천 원 언저리가 저항이 일단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을 넘어서면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좀 관심을 담을 가지시는 수 게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따 홀딩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자, 카카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다양한 좀 사건 사고가 있어서 주가도 좀 부침이 컸습니다. 11월 저점을 찍은 후에 5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께 카카오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일단 실적 저점은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의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일단 앞서서 이제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차원에서의 기술적 상승,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기술적 목표가는 일단 6만 5천 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기록했던 그런 화려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금 되찾고 그 이상을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은 시일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한적인 고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고에 지금 목표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뭐 4분기 실적이나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이 시장 안에서 이제 턴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전의 실적과 어느 정도의 괴리를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2024년도 예상 순이익 자체가 지금 한 4,800억 정도 수준인데, 예전 실적이 실적이 좀 안 좋아졌던 그 시기에서 바로 직전인 이제 2022년도의 단기 순이익을 보면 1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는 가장 낮은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단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르면은 뭐 8만 원 언저리 정도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현대 오토에버와 솔트룩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인스코비 한국 주강이 상승률 상위단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자구안 이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오늘 장중 20%까지 치솟다가 3% 강세로 윗골이 달면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면서 2%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갤러리아도 함께 볼까요? 서울역과 강남 고속터미널에 미국 햄버거 브랜드죠. 파이브 가이즈를 올해 추가로 낸다는 소식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2.6%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코아시아 CM 그리고 RT캐스트가 8%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A프로젠 그리고 글로본도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FPCA 모듈 업체인 DKT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입니다. 6%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라닉스 역시 5% 강세 보이면서 4,9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하락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 하락률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에 오늘 14%까지 상승했던 솔루스 우선주가 현재 2% 하락하면서 5,9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애경케미칼 역시 1% 약세, 아시아나 IDT도 1% 내림세 보이면서 18,8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7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삼성제약,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0.8% 하락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광진실업, RF 머티리얼즈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9% 그리고 2.9% 각각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나무기술 상당히 좋았는데요. AI 관련주로 5%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 관련주도 오늘 상승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었는데 시큐레터 그리고 휴네시온 각각 5% 그리고 16%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약세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휴네시온이 1.8% 하락하고 있네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 지난해 10월 30일 제시하신 아프리카TV 목표가 95,000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42.4%, 11월 6일에 제시하신 제우스 목표가 45,0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18%. 자, 그리고 또 이성웅 이사의 종목도 있습니다. 12월 22일에 제시를 하신 더구전자 목표가 10,0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17.6%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TV, 제우스 두 종목 모두 탄력도 아주 좋고 강준혁 파트너님 종목인데 지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아까 카카오는 실적이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아프리카TV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리거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17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태생적으로 올해는 AI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향후에도 높은 성장성을 일단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듭니다. 따라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홀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더구전자도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전략 점검 받아볼까요? 실적의 바닥에서 주가는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이게 XR기기가 이제 비전 프로 출시가 27일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들이 반응을 지금은 어느 정도 한 상황인데 오늘의 고점 수준 한 12,000원대에 도달을 했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비중 축소에 대응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라이징 스탁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세 분의 종목 만나보죠. 자, 이성우 이사 한국정보인증, 김성준 부장 퓨런티어, 강준혁 파트너 파수 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두 개의 보완주와 또 하나의 자율주행주가 올라왔는데 이성우 이사의 한국정보인증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한국정보인증의 라이징 포인트는 챗 GPT 스토어가 오픈하면 보안 사업이 부각 가능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챗 GPT 스토어에서 이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일까요? 우리가 챗 GPT 스토어 같은 경우가 오픈 AI를 구독하면 여기에 대해서 GPTS를 활용해서 이모티콘이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이모티콘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코딩 기술 없이도 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개방이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보안 이슈에 부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우리나라 기준안에서 그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 쪽으로 보안주들이 강했는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주들이 움직인 게 대기업과 협업, MS라든지 우리나라 삼성과 협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강했습니다. 보안주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인증이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 사업을 영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OTP 보안 양자암호 기술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보안 1위 업체인 SK실터스와 함께 협업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추가 모멘텀은 지금 바로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STO와 관련해서 각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고 거래소라든지 플랫폼의 구현 업체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키움증권과 함께 그 STO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 챗GPT 스토어의 보안 부분의 부각 가능성과 함께 신사업의 STO 사업까지 더해질 수 있는 면에서 좀 가지고 오게 됐고요.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신사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포함 안 된 수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도 좀 없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정보인증 지금 주가도 부담이 없는 구간일까요? 어디까지 좀 바라보세요?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윗꼬리를 다른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가 나왔을 때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소위 말하는 눌림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대는 5,150원 정도, 5,000원대까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5,800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기에 좀 시간적으로 빠른 매매 그 정도도 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됐고 손절가는 4,850원이에요. 기술적으로 좀 꺼지는 가격, 이 가격대에서는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금 재매수에 접근까지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표가 5,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퓨런티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AI가 먼저 출발했고 자율주행도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라이징 포인트로 볼까요? 예, 일단 포인트가 이제 그 말씀하셨던 바로 그건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AI가 부각된 반면에 자율주행은 조금 좀 뒤처지고 있다. 근데 특히나 테슬라 자율주행의 대표 수혜주인 이제 퓨런티어가 최근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서 진입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그런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어떻게 함께 좀 성장을 해보는 건가요? 예, 퓨런티어는 이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조립과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MC넥스와 같은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요. 특히 작년 11월에 대만의 프리맥스와 이제 전장용 카메라 제조 공정 장비 60억대의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공급 계약을 했는데요. 이 프리맥스는 2017년부터 이제 테슬라의 이제 차량용 카메라 공급망에 이제 진입을 한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버전 3.0에서 이제 4.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퓨런티어도 거기에 이제 합류를 했다. 그래서 테슬라 공급망에 합류를 했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화소수도 12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 증가를 하고 카메라 탑재 수도 9개에서 12개까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퓨런티어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화소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검사 장비에 동사가 또 이제 마침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요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용 전장용 이런 매출의 85%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심에 역시 테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탑티어 쪽으로의 공급망을 확대를 하면 할수록 레퍼런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추가적인 이제 공급 계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공급망 확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수주잔고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익 성장 구간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90억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적게는 100억대 한 중반 정도에서 많게는 이제 300억대 후반까지 이제 추정하는 이제 기관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익 성장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또 이런 흐름들은 내후년까지 지속이 될 것인데 일단 시가총액 2,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만 가지고 달렸던 주가가 이제는 실적까지 겸비된 안전성까지도 겸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연말부터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피런티어 지금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1차적으로는 이제 오늘은 이제 37,000원, 지난번에 12월에 기록을 했었던 고점대를 이제 1차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4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목표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37,000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 가격은 이제 2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파수 이어가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역시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는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AI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자율주행이 되었는 경우에 보안 부분이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숨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파수를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이 결국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파수는 얼마나 좀 매력적인 회사인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다지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대부분 이게 법정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입증 책임이 국민한테 보통 있지 기업한테 있지가 않기 때문이고요. 미국에서는 보안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게 입증 책임이 대부분의 기업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안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됩니다. 보안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일단은 데이터, 레퍼런스 자체가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 전까지에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 협회라든지 하는 쪽에서 일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정보통신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저변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AI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의 수급이 아니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정적이라면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파수의 그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양호하게 일단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파수 목표가 들어볼까요? 예, 파수 차트상으로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보였던 추세 자체 이제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는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한 1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아왔던 추세의 저점 부분이 한 8,75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손절에는 8,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사이드는 40% 넘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이성리사의 한국정보인증, 김성준 부장의 피런티어, 강준혁 파트너 파수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한화 갤러리아입니다.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역에 미국 햄버거 브랜드죠. 파이브 가이즈 3, 4호점을 올해 추가로 낸다는 소식에 지난 4일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연속 조정이 이어졌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원익큐브입니다. 정치 인맥 관련주로 한동안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 연속 약한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장 막판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온 만큼 시간에서 강한 모습입니다. 3% 가까이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3위는 모아 데이터가 차지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업체로 AI 훈풍에 힘입어 2거래 연속 상승, 오늘은 8% 강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기세 이어지면서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K사인입니다. 정부의 망분리제도 개선 검토 지시에 주목받으면서 정규장에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2.6%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1위는 엑셈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소식에 정규장에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챗봇 큐리의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간에서 현재 7%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모처럼 정규장에서 큰 탄력이 나왔고 시간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든지 소프트웨어 종목을 살펴볼 때 핵심은 첫 번째로는 대기업의 수주의 레퍼런스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과 관련된 수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과 또 결부를 할 수 있겠는데 엑센 같은 경우가 짚어주신 요인처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2단계에 이어 3단계에도 수주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생성형 AI 쪽 도입을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는 점이고요. 네이버 컨소시엄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성형 AI 기술, LMM 기술과 관련된 큐리를 개발을 한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챗GPT 스토어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시간외로 강한 모습들 상한가를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가격 대비해서 내일 시초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K사인도 보겠습니다. 정부의 망분리제도 개선 검토 지시에 주목받으면서 정규장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도 2.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확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매매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우리의 망분리 제도 같은 경우가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가 회사망 외에 접속을 할 때는 특정 사이트가 금지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게 좀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특정 사이트가 좀 막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망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을 나눠야 한다라는 점이 정부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톱 시크릿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 부분, 여기에 완전 공개 부분 3등급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그 정보에 대해서 보안성으로 나눈다는 측면에서 현재 망분리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은 받는데 장중에 나온 소식이다 보니까 좀 재료의 무게는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 외 이후에 내일 같은 경우 갭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좀 매도를 하고 다른 보안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망분리 제도가 개선될 때 이제 정보를 더 세세하게 나눠야 하는 만큼 보안업체인 K사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갭 상승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LG전자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지난해 연간으로 매출이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반등 성공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반등의 연속성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4분기 실적의 부진은 시장에서 예상이 되었었고, 최근에 주가 부진은 물적 분할의 가능성, 하나의 루머성과 함께 LG 디스플레이의 증자 참여, 이 부분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은 부진한 측면이 반영이 되었고,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4분기 실적은 비용단에서 늘 부진해 왔죠.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2분기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4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처럼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20조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실적 추이를 체크해보고 지금부터 주가가 전저점 정도로 밀릴 일은 없겠지만은 한 98,000원 이하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총 20조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DNC 미디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증시 상장 이슈에 주목받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상향하면서 6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확장성을 볼 때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실까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방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이번 주에 대해서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게임으로도 넷마블과 함께 출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IP와 관련된 보유를 하고 있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했는데 시가총액 기준 만약에 여기에서 4천억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4,500억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모멘텀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좀 계속 애니메이션의 호조를 나타내면 4,500억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기관의 대량 매도에 하락 전환하면서 2,560선으로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간신히 오늘 빨간불을 지켰습니다. 이번 주 전략 어디에 포인트 둘지 짧게 들어볼까요? 물가지표 발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반영된 데이터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투자 주체 차익거래 매도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의 금융투자 주체 매도 마무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중화권 증시의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상해지수가 2,900선이 깨지면서 불안 심리가 더욱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마감은 상해지수와 선전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세 보였고요. 항생지수 역시 1.9%, 2% 가까운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중국에서는 파산 신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자산관리 회사이자 그림자 금융으로 유명한 증쯔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부동산 개발 기업인 헝다와 비고이위안 등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자 그 여파가 증쯔그룹 같은 신탁회사까지 흔드는 모습입니다. 증쯔그룹은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파산 신청의 타격이 작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봅니다.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각 현재 0.0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로건 총재가 경계감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리 로건 미국 댈러스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재부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니 관련 일정 등도 한국경제TV와 함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